오늘 함께 해주실 5분을 소개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짚어주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북미 이 판문점 회동이 급하게 이루어져서 그렇지 화면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한반도 문제를 보는 북한의 시각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 의원님, 먼저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새롭게 전면 등장했던데요. 북한 외무성의 권정근 국장,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 라인이 이제 김영철에서 리옹 외상으로 바뀌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비건 대상으로는 이제 조금 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최선희 부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권정근 외무성 국장으로 보면 지금 앨리슨 후커, 네. NSC 한반도 문제 보좌관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판문점 사진을 보면 네. 이제 권정근 국장하고 비건 대표가 말하는 장면 때문에 네. 지금 상대가 아니냐 그랬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 후에 기자들한테 비건이 대표다라고 명시적으로 그 못을 박아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격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권정근이 비건 대상인지 아닌지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가진 첩보로는 이제 권정근은 71년생입니다. 아, 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고요. 49살. 예, 네. 49살이죠. 그렇게 보면은 아직 권정근의 역할은 지금 좀 미정이다. 왜냐하면 네. 비건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국장이거든요, 지금 권정근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봐야 되는데 네. 미국이 뭐 실무적인 관점에서 권정근으로 이렇게 만일에 라인을 바꾼다고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아직은 네. 최선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을 저희가 그쪽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이 워낙 협상팀은 그대로 두는 편인데 이번에 교체가 되면서 이 외무성으로 본격적으로 라인을 갈아탔거든요. 혼란스럽진 않을지. 또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통전부가 미국을 상대해 오다가 김영철이 밀려나면서 우리의 통일부는 한길을 맞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김영철이 그러니까 대남 담당 비서이면서 네. 통전부장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김양건 통전부장이 남북 정상회담에는 배석을 했지만 네. 대미라인은 간섭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대남 대미라인을 모두 정확하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였군요.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판문점에 장금철 통전부장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림은 아니고 아, 그렇군요. 다만 외무성 라인으로 단일화됐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혼선이 정리가 됐다는 의미가 있고 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그 회담 후에 이제 외무성과 협상을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외무성의 2~3명 중에 하나가 협상의 파트너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 국면으로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네. 국면이 짜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협상 라인 이제 대남 라인은 대남 쪽만, 그러니까 대미 라인은 대미 쪽만 정리를 하는 거고. 네. 그 이제 의문에 쌓였던 김영철은 건재한 것으로 지금 네. 첩보가 있습니다. 계속 대남 총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아, 자, 이게 협상 실무 간의 회담은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태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던데요. 벌써부터 이 비건 대표는 유연한 건가요? 북한이 원하는 핵 동결을 하면 따로 연락사무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북한 편을 들어주던데요. 이렇게 좀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동결이라고 그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비핵화 협상의 입구를 형성하는데 동결을 내놓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노이에서는 영변만 내놨거든요. 근데 영변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영변 이외에 핵물질 생산 시설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강이나 강선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영변을 폐기해도 핵물질 생산 시설은 돌아가는 거죠. 네. 근데 완전히 동결을 선언하고 영변을 폐기하면 이제 핵물질 생산은 중단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동결만 하고 영변만 내놓게 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고 네. 그 정도면 대북 제재 해제는 아니지만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계 개선 쪽으로는 카드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정점은 아니고 네. 입구를 형성하는데 동결과 영변 정도를 받겠다는 의사입니다. 네. 어쨌든 판문점 이후에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북한과 미국 모두 말이죠. 특히 북한 측은
트럼프 맞춤형으로 계속 대외 메시지나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딸 이방카 선임 보좌관을 조선중앙TV에 대대적으로 띄어내보내던데요. 설마 했는데 자유의 집 회담에도 배석했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정훈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뭐 사진을 이제 보면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그 앞에 네. 마주 보는 자리에 이제 서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이제 이방카 보좌관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 대통령 만들기 작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 네. 후보로 자기 딸을 지금 마음속에 좀 두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그 네. 이방카 보좌관을 미국 내 행사에서도 상당히 네. 그 공식적인 그 석상에 지금 자주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지금 사실은 그 오산 기지에서 네. 정말 노골적으로 자기 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치 정계 대비시키는 식으로 소개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특히 이제 이번 좀 판문점 회동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로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벤트 자리에 딸 부부를 또 이렇게 대동을 했다. 네. 이거는 그냥 예사로운 그런 행보로 보기는 어렵죠.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 같으면 네. 다른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총리 같았으면 네. 아마 가족은 배제를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혼자만 네. 사실은 멜라니아 여사도 안 왔잖아요. 이번에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뭐 이설주 여사가 또 함께 온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상 딱 그 단독 회동으로 이제 갔어야 되는데 네. 이 자리에 굳이 딸을 이제 배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좀 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로 불리고 싶지 않다. 마치 공화당의 케네디가처럼 불리고 싶은 걸까요? 그래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이방카 선임 보좌관이 지금 국제다자회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잦은 외교 무대 노출을 두고요.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잠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ial justice and if It's all, yeah. As soon as you start talking about the economic aspect of it, though, Yeah. a lot of people start listening who Yeah. wouldn't Start otherwise listening. listen. And the same with the defense side of it, Yeah. in terms of the whole sort of business been very male dominant. So, in terms of the whole sort of business been very. Show event on women's empowerment. At the outset, representativ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anyone ever heard of Ivanka? she's going to steal the show. She'll steal it. What a beautiful couple. Mike, Beauty and the Beast, Mike. 선임 보좌관인데 북한 정상과의 만남 그리고 오사카 G20에서 정상 사이에 낀 이방카 보좌관은 본인은 영부인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장관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네. 뭐 보좌관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자리를 저렇게 정상과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서 자리를 갖다 배치를 하고 네.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쓸 데가 없는데 네. 자기는 그 김정숙 여사 옆에 서 있고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군 기지에서 네. 폼페이오 장관과 나란히 걸어오게끔 해서 뭐 미녀와 야수 같지 않느냐 이런 네.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것 자체도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과 동급으로 네.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이미지가 노출되게끔 하는 그런 고도의 전략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네. 최소한 차기에 자신이 이제 내려간 이후에 자신의 꿈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미션, 정치적인 네. 미션을 이방카한테 부여해서 그것을 갖다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네.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전역에서 지금 조롱이 되고 쏟아지고 있죠. 예. 지금 세계은행 총재로 아버지는 딸을 선임시키려고 했지만 딸이 고급스럽게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이방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김철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여사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부부가 한 분은 대통령을 했고 대통령에 도전을 했죠. 네. 근데 이제 힐러리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을 통해서 이미 선출직으로 검증을 받은 상태였지만 네. 이방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가족이긴 하지만 선임 보좌관으로서 공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G20이라든지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이방카가 오긴 했는데 네. 멜라니아 여사가 안 왔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영부인의 역할이 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국내에 와서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세계 외교가의 이방카가 자꾸 등장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네. 너무 급하게 네. 트럼프가 딸을 좀 키우는 그런 게 의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미국 언론과 정가에서도 입방아에 오르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단지 저는 이방카가 차기 무슨 뭐 대통령 이런 개념보다는 네. 상원 의원 또는 또 다른 선출직에 네. 진출할 가능성은 높다. 향후에 미국 정계의 큰 그 핵으로 네. 떠오르게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 가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엿보입니다. 네. 이쯤에서 조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정말 기가 막히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가는 곳만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을요, 이 자유의 집 회동 때도 배석하게 한 것도 물론이고 또 이분들의 기념 주화를 보면은요,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문구를 도전적으로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의 특징은요. 네. 사전에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쇼케이스 성격이 제일 강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한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네. 보여주는 세리머니가 강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념주화도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비핵화하는 것과 같은 이제 네네. 완전히 뭐 우리가 핵을 포기한다 이런 그림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대해서 나는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핵화 협상의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력을 부여했고 네. 사실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무선에서 충돌했던 많은 문제들은 네. 다시 실무회담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당한 정도의 의미는 있었지만 네. 다시 실무회담으로 공은 넘어갔다. 그러나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적어도 보여주는 거죠. 네. 통역과는 자꾸 교체를 하던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조감이 반영이 된 겁니까? 일단은 뭐 우리도 이제 통역이 여러 있거든요. 네.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전에 했던 신혜영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다소 좀 서투른 부분도 있었다는 지적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또 사실 이제 하노이에서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한 통역 같은 것들이 이제 매끄럽지 않았다는 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새로 바뀐 젊은 통역관도 남자지만 네. 전에도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이상한 건 아니고요. 네네. 신혜영 역시 이번 판문점에서 또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봐야겠죠. 네. 문 대통령도 남북 대화 속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종전선언과 함께요. 북한 문제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 쪽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판문점의 드라마의 충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지금 하노이 이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을 유인해 내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우리 목표는 성공을 했죠. 네. 성공을 했고 그리고 사실 저 자유의 집 회담도 우리의 어떤 조력이 없으면 어려웠던 거고요. 다만 아직도 실무회담에서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우리 상응 조치 패키지가 안 만들어졌어요. 미국에. 네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한국이 참여하는 패키지 역할이 사실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노력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베 일본 총리가 꺼내든 경제 보복 카드,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저 건너 일본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뛰긴 하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まで両国間で積み重ねてきた友好協力関係に反する韓国側の否定的な動き、これが相次いで、その上に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損なわれた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輸出管理を適切に。 일본 측의 기사가 일요일 날 오전에 떴는데요. 제가 바로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00여 개 중 불과 하나의 카드를 꺼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추가로도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본격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100개 중에 이제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문에는 뭐 7월 달에 있는 그 선거에 의식한 것 하는데 오히려 이 선거식과 상관없이 이미 지난번 10월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부처간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부분 말고도 지금 각 부처별로 협의가 됐다는데 단계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보복 조치가 가능한 것이 일단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방위성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법무성에서는 단기 취업을 비자를 제한하는 부분이랄지 또 재무성에서는 이제 송금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단계적으로 다 조치를 해놨고요. 또 이러한 조치를 하면 일본에게 돌아올 어떤 불이익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다 검토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상조 정책실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죠. 기사를 보고서 그걸 알고 5대 대기업, 그 재벌 기업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이건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부터 일본은 계속 신호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 아니면 우리가 보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걸 단지 무시하고 간 것인지 설마로 간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되면 그때 해결하겠다고 간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어떠한 무대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한일 장관회담에서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그간 석 달 가까이 한국이 가장 아파하고 약한 고리가 뭘지만 공부해왔다고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우리가 그동안 전혀 몰랐던 걸까요? 정부만 몰랐죠. 아, 그래요? 예, 기업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불산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할 거다라는 얘기는 업계에서 이미 경제계 쪽에서 지난해부터 파다했던 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나름 그동안 준비를 내부적으로 해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타격은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사실은 이렇게 관주도 경제 시대에는 그야말로 이 정부가 모든 걸 끌어가는 그런 이제 일이 잦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 상황은 이미 그 상태는 좀 넘어선 상황이다. 자, 그래서 오히려 기업이 더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낙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이 지금 100가지 정도 준비 중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 50가지는 되거든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그 50가지를 가지고 최대 좀 극대화를 시켜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후쿠시마 그 수산물 관련 그 소송에서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을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겐 BTS가 있다. 자신감을 좀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20에서 약수를 악어의 약수로 불리는 시각
또 있었었는데요. 지금 김상조 실장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기업들하고 협의를 시작을 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은 워낙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거두고 어떻게든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철균 교수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이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일 수출이 그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과거에 미국과 일본이 주요 수출국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수출 순위로 따지면 한 5위 네.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비중이 약해져 있고 네. 오히려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커 있는 상태고 네. 동남아의 비중도 굉장히 커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급 그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네.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네. 수출을 다변화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네. 기회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지금 비단 이번만 경제 제재 조치를 한 게 아니거든요. 2010년대 들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덕도를 방문했을 때 그때 그렇죠. 경제 제재를 한 일환으로 한일 그 스와프, 네. 그 통화 스와프를 중단하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한일 FTA도 중단이 됐고 네. 이런 여러 경제 조치들, 경제 제재 조치들이 있었는데 네. 과연 왜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오는가? 네. 이것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위치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정치 군사적으로는 중국에게 패권을 넘겼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미 3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경제 규모의 차이는 네. 한 15배 정도가 됐다면 지금 일본과 우리의 경제적 규모 차이는 거의 네. 3배 이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짝 추격당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핑계 삼아서 그렇죠. 이번 기회에 네. 한국 경제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 네. 상당히 중장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네.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님, 이 수입선 다변화라는 게 사실 당장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 부품 면에서는 우리도 이 국내 업체의 것을 소진을 하거나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좀 깨야 될 텐데 청와대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1년에 1조씩 이와 관련된 있는 부품 사업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발표하고 네.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의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언론에서도 일본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역 보복이 진행이 되려면 상대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서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특정하게 자신들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가져오는 것인데 지금 일본이 우리로부터 특히나 관광 수지에서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요미우리에서는 비자 제한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일본의 내수를 갖다가 위축시키는 데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자해적인 그런 칼날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을 잃고 나면 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오히려 선거 때 반짝 써먹고 그다음에 네. 흐지부지 하면서 뒤에 협상에 들어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이라고 네.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좀 따져가면서 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국내 불리한 상황, 이 장기 집권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저 구도를 깨야 된다는 입장에서요. 변호사님 한 번 더 말씀 주시죠. 그런데 말이죠. 저 자체를 우리가 유기는 기회다 말 맞죠. 네. 근데 이걸 너무나 이게 낭만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갖고 수입,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까지 지금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우리는 이제서 시작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이 준비할 때는 그레이존이라는 걸 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보복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무역과 관련해서 서로 보복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그게 사실은 성공하는 사례가 없어요. 그럼 네. 서로 피해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걸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야 하고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 네. 또 어떤 일본의 어떤 우리의 원한적인 측면, 과거의 측면에서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실리적인 외교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보복하기에 앞서서 외교적, 경제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네. 풀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봐요. 네, 심지어 일본 언론까지요. 이렇게 불행하게 상대의 급소를 찌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캄다운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일본의 지금 안보나 아니면은 경제의 여러 측면을 분석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자해극을 감행하면서까지 왜 우리를 찌르려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경화의 재미를 봤거든요. 아. 지금 반한 감정에 기반을 해서 국내 정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고요. 네. 근데 아베 총리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게 미국의 지원 없는 아베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철통 같은 문 대통령하고 네. 그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갔는데 일본이 공격하면 미국의 우방인 동맹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걸 눈 뜨고 볼 리가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베 총리가 아마 저는 확전은 크게 안 될 거다. 결국 싸움이 커지면 미국이 개입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따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내 정치적인 부분을 너무 이제 의식해서 아베 총리가 네. 저렇게 나가지만 어느 정도 위기 극복 그 어떤 그 매뉴얼들을 가동을 하고 네. 또 협력을 해나가면 그게 우리가 크게 극단적으로 우려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말이죠. 이제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놓아달라라고 하면서요. 이 정부가 여기 너무 개입하려기보다는 또 다른 사고 그리고 전환을 요구하던데 미국 쪽하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뭐가 없을까요? 일단은 정부 간에 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법원 판단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양국 간에는 사실은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문제를 국가 간에는 풀었거든요. 네. 그 푼 문제를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꺼내니까 불편한 거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 간에는 서로 해결할 일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한일 관계 실태를 좀 푼다고 그러면 네. 장기 지속성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문제 이 조한보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